남양 유업이 이제 삼성 웰스토리에서 롯데 웰푸드가 빙그레가 또 칠성 사이다 같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달 식품 산업의 내용들이었다. 이제 외식 산업으로 넘어갈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만큼 더 있어요. 나 조용히 있어야겠네. F&B 이슈의 모든 것. 푸드 이슈. 자, 오늘 이슈 또 오늘 제리 씨가 또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네. 새로운 컨텐츠 푸드 이슈. 그쵸? 네, 제가 뭐 살짝 보니까 너무 그 트렌드라기보다는 약간 또 무슨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또 좀 뭐 역사죠. 통계 뭐 이런 것들 갖고 왔던데. 통계를 가져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아침마다 좀 데일리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해보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말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 것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좋습니다. 그 저번 달에 제가 1월부터 10월까지의 그 이슈들을 정리해 왔고 그때 당시에도 11월과 12월은 차츰 알아보기로 하자라고 멘트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요소가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K 열풍 이런 것들이 11월에도 사실 변함은 없어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번 달에 보면서 좀 가장 큰 카테고리로 생각드는 거는 물가 상승이지 않았나. 물가 상승. 네, 이게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이 물가에 대해서 좀 변동 사항이 많고 소비자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상승했다 내지는 좀 떨어졌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달 좀 큰 주제는 물가 이런 걸로 좀 잡아서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뭐 음식 가격이 있을 수 있고 식재료 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런 것들 중에서는 좀 뭐 식품이 좀 주로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식품 위주로서. 네, 식품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품 물가 상승은 원재료에 의해서 뭐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식품을 만들려면은 원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원재료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는 식품 산업, 외식 산업,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이거는 별개로 오늘 주제, 제가 잡은 주제인 이 물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알아보자고 하면은 11월 첫째 주에 나온 뉴스예요. 이거는 동서식품이 15일부터 커피 제품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을 한다라고 나왔던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커피 원두, 설탕,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 역시나 식품 물가가 올랐지만 결국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상하는 거는 2022년 1월에 한번 7.3%를 올렸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해 같은 해에 12월에 9.8%를 올리고 또 약 2년 만에 올해 들어서 다시 8.9%를 올리는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안 사 먹으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사실 동서식품의 커피를 먹진 않죠. 그 인스턴트 커피 먹지 않아서 가격이 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품들 가격 오르는 게 되게 예민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커피 가격에 대해 사람들이 예민한가에 대한 또 물음표는 있네요. 라면 같은 건 진짜 예민한데 커피는 왜냐면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 그 좀 필수적인 그런 소비자는 사실 아니라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결국에는 올랐다고 다음으로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도 커피랑 코코아 제품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빵이나 과자류는 좀 내림세를 이어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그래서 커피와 코코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좀 원재료 가격 상승. 근데 이게 왜 상승했냐라고 하면은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그래서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고 가공식품의 주 원료인 밀이나 옥수수, 콩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얘네 기업들이 할인 혜택을 좀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파리바게트나 오뚜기, 메일유업, 혜태제과, 농심, 삼양 이런 것들이 있고 뚜레쥬르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인하한 제품은 세 종밖에 안 돼. 세 종 정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빵은 내렸는데 제과류는 올렸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선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내린 것들이 있네요.
내렸다곤 해요. 어. 근데 역시나 이 오류가 좀 있는 게 제가 또 다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발표한 자료가 또 있거든요. 물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식용유, 밀가루, 라면, 달걀 가격이 올랐다고 말을 해요. 물론 기준이 다르겠죠. 그 조사를 한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고 심지어 밀가루는 전월 대비 5.1%, 식용유는 전월 대비 5.9%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말하기로는 내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내린 거는 냉동만두 0.2%, 뭐 시리얼 계열 마이너스 3.9% 이렇게 내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물가 상승은 조금 현실적인 어디에서나 좀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수가 되게 적으시네요. 아니 왜냐면 이 주제로 제가 뭘 이렇게 너무 뭘 올른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린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리고 저번 주 영상을 보니까 네. 좀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말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네. 듣고 나서 이제 내가 피드백 해야겠다. 아, 오케이. 뭐 이와 연결돼서 10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보다 2%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설탕이나 유제품, 뭐 곡물, 유지류 같은 제품들 상승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뭐 DY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인데 오리온 과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죠. 오리온에서 13개 제품을 가격 평균 10.6%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도 카카오나 그런 원재료들의 사용 비중이 높고 근데 그런 애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평균 10.6%지 이거를 좀 나눠서 보면은 초코송이가 20% 가격 인상이 되었고요. 뭐 마케오 브라우니 10%, 토핑이라는 이런 초콜릿류는 6.7%, 오징어 땅콩도 6.7% 되었다고 하고 초코파이는 이번 인상 품목에서 제외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 것 같아요가 아니라 했다고 해요. 초코 위주로 좀 가격이 많이 오르네요. 네. 초코가 그 카카오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초콜릿이 2년간 4배 가량 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견과류는 6년 사이에 2배 가량 급등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땅콩에서 땅콩이 또 가격이 올랐구나. 그리고 또 20%인 초코송이도 있는데 30% 이상 오른 제품도 있거든요. 그 과자 중에요? 초콜릿인데 투유라는 초콜릿이에요. 알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안 올리진 않는데요. 올리는 대신에 한동안 당분간은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안 너무 나온다고요? 네,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질까봐 그냥 올리면서 뭐 제품 중단한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궁금한 게 뭐 그 사이에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걸 다시 낮춰서 과연 공급을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인상은 되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가격을 계속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 인상은 오징어 땅콩은 13년 만에, 초코송이는 11년 만에, 마케오 브라우니는 16년 만에 가격 인상을 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징어 땅콩이 가격이 나 맨날 볼 때마다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몇십 10년 만이나? 물론 팩트 체크는 다시 한번 해야겠지만 이 말이라고 하면은 초코송이 가격 11년 전과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모르는 또 세계가 있나? 그런가? 나는 초코송 옛날에 한 700원 막 이럴 때 사 먹어봤던 것 같은데 아니 500원일 때도 사 먹어봤던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고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게 또 그랬군요. 네. 저에겐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또 그러니까요. 네, 사람으로서. 그래서 좀 주로 오늘 이룬 내용은 이 식품 물가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고 네. 근데 가장 좀 크리티컬한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빼뒀고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식품 산업을 먼저 해가지고 외식 산업 이런 것들을 이어가 볼게요. 네. 식품 산업으로는 역시나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도 좀 K푸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다 내용의 뉴스도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한식당의 수가 10% 증가했다고 해요. 작년 2022년 대비 2023년에 올해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미국 내 7개의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가 있는데 매장 수가 405개인데 이거는 23년 대비 올해 22% 성장한 수치고 201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은
점포 수가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지금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들인 거예요? BHC BHC? 이런 것들. BBQ, BHC? 맞아요. 그런 것들. 제네시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 또 인기가 높은 게 한국식 핫도그를 취급하는 브랜드 그 한국식 핫도그 우리 그 콘 핫도그라고 하나요? 콘 핫도그? 그 우리 막대기에 끼 있는 거 원래 아, 미국의 핫도그는 그쵸, 이렇게 햄버거 느낌의 뭐 껴가지고 그거잖아요. 먹는 거. 근데 우리 명랑 핫도그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취급하는 브랜드가 총 5개. 점포 수는 242개인데 이게 놀랍게도 6년 전에는 미국에는 그런 핫도그라는 게 없었대요. 그런 핫도그가 없었는데 벌써 엄청난 그런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약간 역수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제 그 DNA 자체는 그 미국에 있는 음식들인데 그거를 갖고 와서 우리 스타일로 우리 만들고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게 변형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네, 재밌네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긴 해요. 뭔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되게 유명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원자재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가공한 다음에 다시 다시 파는 우리는 또 수출을 또 잘해야 수출 되고 잘하는데 이제 이런 외식이나 식품도 이런 수출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뭐 미국에서 김치도 작년 대비 80% 증가.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채소 카테고리가 김치라고 해요. 그리고 라면은 꾸준하게 2010년대부터 성장을 했고 2021년에는 농심이 미국 라면 시장에서 25.2%라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아, 농심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라면 시장의 2위예요? 네. 근데 1위가 일본이에요. 아, 근데 좀 압도적이에요. 아 그래요? 50%. 미국은 자체 라면 브랜드가 많이 없나 보네요. 그럴 수도. 아니, 뭐,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럴 그럴 수도. 네. 근데 일본의 그 브랜드 그 회사가 도요스 이산이라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회사가 저는 50% 정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저는 사실 라면 하면은 그래도 한국이지 않을까 싶었고 이 1위와 2위의 차이가 이렇게 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 라면이라고 하는 음식의 사실 오리진은 사실 일본이 맞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라면을 먹는 문화들이 성장하고 그 맛을 이제 경쟁하잖아요, 브랜드끼리. 그러면서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의 그런 식재료라든지 식품에 대한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진짜 대단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런 글로벌화된 게 한식보다는 일본의 식문화가 먼저 그쵸. 한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을 좀 잊고 살았지 않았나 맞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식재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기꼬막, 뭐 이런 맞아요. 간장이라든지 굴소스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굴소스는 무조건 익음기. 맞아요. 그런 뭐 것도 이런 있는데 것처럼 먹는 거는 그런 걸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도 붙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점유율 같은 걸 보니까 참 대단하네요. 25, 우리나라에. 25% 농심에.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당연하게 뭐 당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계속 우리나라 식품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본 기사에서는 태국을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태국에서 지금 식품 트렌드가 건강이랑 웰빙이래요. 근데 역시나 제가 저번 달에 좀 정리한 내용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기능성 식품 음료들이 되게 많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뭐 수면이라든지 뭐 활력을 돕는 거, 뭐 저당 저염, 뭐 고단백 이런 것들 그런 식품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식품들이 특히나 이 태국의 지금 식품 트렌드와 맞물려 가지고 인기를 좀 얻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태국이 그런 건강식에 관심이 많나 보네요. 사실 건강식은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가 건강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폭력적으로만 이렇게 담아서 먹더라도 미국인에게는 되게 건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와, 저걸 어떻게 소화시키지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 또 우리나라 음식을 많이 찾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럼 우리나라 음식이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갖는 거는 야채를 많이 조화롭게 먹어서 그런가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급식만 봐도 다르잖아요. 급식판만 봐도 간혹 가다가 뭐 미국의 어느 학교 급식판, 뭐 영국의 급식, 한국의 급식 이러는데
한국의 급식이 좀 그런 영양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탄단지가 좀 조화롭게 잡혀 있어서 더욱더 건강식을 추구하지 않나. 얘네들은 뭐 다 프라이드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저는 또 그런 또 생각이 있는 게 과연 지금의 젊은이들과 지금을 살고 있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의 밥상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나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 먹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리고 HMR 다 먹고 하는데 건강식의 그러면 건강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건강식. 우리가 옛날처럼 반찬을 무조건 놓고 먹는 집이 분명히 있지만 네. 이제 저만 해도 사실 반찬 놓고 먹는 사람은 일단 아니니까 그래서 또 이거는 서서히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건강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찾아봤던 자료여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게 있대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먹어서 좀 영양 성분들이 조화롭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오히려 안 먹어서 끼니를 거르는 거죠. 특히 현대 사회인들은 우리는 예전에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막 시간도 없고 하니까 못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은 뭐 샐러드 같은 걸로 대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어야 할 식품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무리 배달 음식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 되게 그 개념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 푸드위크가 이 행사가 있었는데 개최했죠. 네. 네, 그때 나왔던 그런 식품업계 3대 이슈로 이제 스몰 럭셔리, 채식주의, 로코노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몰 럭셔리는 이제 좀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대의 작은 사치품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되게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음식을 먹을 때 비싸긴 하는데 뭐 이게 커피가 우리는 항상 일반적으로 뭐 2,000원짜리 먹지만 오늘 막 2만 원짜리 커피를 마셔요.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그쵸. 또 명품 가방에 비하면은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몰 럭셔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2만 원이라는 커피에 2,000원보단 비싸지만 2만 원이라는 조금 부담 없는 가격으로 럭셔리한 그런 제품을 즐기는 거 이런 것들 스몰 럭셔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슈로 뽑았고 그리고 좀 채식주의 이런 것들 역시나 좀 인기가 아직도 여전히 하고 로코노미는 좀 지역의 로컬 그런 음식들을 로컬 플러스 이코노미. 네네 그래서 로코노미. 결국엔 지역 음식을 좀 즐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다. 네. 그게 세 개의 키워드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네. 이번에 그 푸드 위크에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다녀온 건 아닌데 기사로. 네. 방구석에서 가보고 다녀오셨군요. 싶었는데 못 갔어요. 작은 그 세 개의 키워드는 뭐 엄청 새롭게 막 듣는 키워드는 아니네요. 그냥 뭐 조금 옛날부터는 이제 많이들 나왔던 키워드긴 하네요. 맞아요. 뭐 심지어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뚜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로코노미 겨냥해가지고 이미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그 제가 저번에 찹쌀 까베기였나 제주 뭐 까베기 맞아요. 그것도 네. 결국은 로코노미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박아가지고 출시하는 것들. 네네 그런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걸 사람들이 소비자가 좋아한다? 그걸 좋아한다도 있고 결국에는 지역 상생 같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브랜드 것도 있고 이미지를 그쵸. 조금 롯데리아가 그걸 되게 잘하잖아요. 무슨 뭐 어디 보성 녹돈 버거 그게 롯데리아예요? 롯데리아 아닌가요? 맥도날드 아니에요? 맥도날드인가? 네. 작은 사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자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격하고 품질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쭉 사람들이 그 어떤 거를 더 많이 사냐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중품질의 중가격을 선호를 한대요. 보통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이잖아 그게. 근데 그게 최근에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가성비 있는 그런 품질은 좀 낮지만 가성비가 있거나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가격은 좀 있지만 품질이 높으면 요즘에 사는 그 추세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사실 말씀하셨던 커피 산업. 커피 산업이
그 중가 브랜드들이 지금 다 위험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디야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하고 위험하다는 게 뭐 애매한 경영에 대한 위험함이 아니라 포지션이 애매하다. 어. 그리고 스타벅스도 이제 개인 카페와 메가커피 그리고 이디야랑 또 버무려져 가지고 또 가격이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디야하고 스타벅스가 그 옛날에는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빠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작은 사치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은 사치. 이건 작은 사치 계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아는 분이 리빙 그 제품의 MD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애매한 가격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팔리지. 오히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즘 진짜 이 소비하는 트렌드 본인 회사의 뭐 한정이겠지만 보면은 비싼 거 가져와서 아니 안 비싸도 비싼 것처럼 보이게 해서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게 어차피 오히려 통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짝 또 외식으로 끌어오면은 그것도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떤 가격을 설정할 때 그래서 중간 가격을 놓지 말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고가와 저가를 나누는 기준이 없으면 그건 고가인지 저가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간 가격이 기준으로 들어가긴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싸고 싼 거는 기준 가격이 있으니까 비싸고 싼 거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배치는 하긴 해야 된다. 그리고 로코노미 같은 게 그 식품 제품으로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로컬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진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축제 이런 게 요즘에 그 지역 축제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 불균형 뭐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안 되고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생각해 보면은 저런 식으로 우리가 저 지역에 대해서 생활하지 않을 뿐이 저 지역의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저 지역에서도 인프라가 분명히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옛날부터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B에서도 지역을 많이 가야 돼요. 지역을 많이 간다. 외식업도 많이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이게 참 뭐 맥락이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요번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유행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유행스럽지 않게 어떻게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냐가 결국엔 관건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통주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그 백종원 그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축제, 지역 행사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영상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런 그 지역에서 그 축제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들의 임대료 이런 게 비싸져가지고 오히려 진짜 장사를 해야 되고 원래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지역은 저는 언젠가는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됐구나 또 거기가. 네, 그래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팝업도 저는 마찬가지를 생각해요. 저는 팝업이 유행되기 전부터 그래도 간간히 갔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안 가는데 이게 유행이 되어버리니까 한번 빵 뜨고 그냥 죽고 근데 이게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계속적인 환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잔잔하게 가는 그런 방법들도 좀 고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시장입니다. 흑백 요리사 같은 거죠. 흑백 요리사. 요리 그 외식으로 치면은 꽤 오래 가던데요. 꽤 오래 간다고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던데요. 근데 흑백 요리사는 하나의 콘텐츠지만 그게 아우르는 게 결국 F&B 산업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올해 역대 최고로 폐업률이 높아졌잖아요. 예, 코로나 때보다 높은 폐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어느 정도 적절한 선으로서 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인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좀 고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삼성 웰스토리에서 이제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 한 가지 음식을 파고든 그런 디깅 책을 냈다고 해요. 한 가지 음식을 파고든 디깅 책? 네, 그래서 요번에는 만두라는 그 주제로 유래, 뭐 만두의 특징, 그리고 가정에서 빚는 만두와 공장에서 빚는 만두의 그런 방법들, 그 만두 제조사의 정보, 시장 정보, 트렌드, 이제 국내외 만두 전문점 100여 곳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담아서 이제 출간을 했는데
가격은 12,600원이고 뭐 광고 받으셨어요? 가격이 많이 가격 중요하지. 저는 왜냐면은 나는 왜냐면 요즘 이런 거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는 PDF 파일로 올려주는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 판매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 제목은 만두 원정대고 앞으로 뭐 두부나 버거, 베이커리 것처럼 푸드 디깅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그 옛날에 이러고 약간 이게 우리 어차피 음식 이야기 초창기 때 했던 버전인데 사실 식재료 하나 딱 정해가지고 우리 거 들었나? 만두의 유래 막 이러면서. 그러게. 우리 그거 그때 월간 식당 기자님 해서 그때가 맞아요. 만두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때 우리가 디깅을 잘했어. 우리 거 들었네. 그런 거 해야 돼. 만두. 나 만두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래요? 나 만두 해야겠다. 그렇죠. 나 만두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책 팔아요? 12,600원에 어디서? 오누프라인에서 제가 근데 검색해보니까 온라인에서 사면 돼요. 온라인? 온라인에 사야 되는구나. 여튼 그런 게 있었고 네, 만두 재밌네요. 만두. 그리고 책 이야기는 또 뒤에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빙그레가 영업용 냉동 탑차를 다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 것도 이슈라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어. 저번 달에 역시나 네. 친환경 언급했잖아요. 앞으로 올해는 31대를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다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이건 다 가볍게 들으세요. 롯데 웰푸드가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빼빼로 행사를 했다. 진짜 가볍게 들어요. 이것도 역시나 저번 달에 K푸드 열풍 빼빼로가 미친 듯이 상한가를 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가볍게 들으면 안 돼. 이거는 무겁게 들으세요. 무겁게 들어볼게요. 남양유업이 네. 이제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전에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벌금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이에요? 네. 근데 남양 힘드네. 얘네들이 항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했다고 하시는데 2021년 4월 어느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였고 그로 인해서 허위 광고로 인한 벌금 5천만 원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기업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일부러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때 아마 쳤을 텐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이런 자리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심포지엄이라는 그런 좀 자리에서까지 말을 했다는 거는 좀 한마디에 5천만 원. 일부러 하지 않았나라고 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뭐 이미 그 경영권자들이 뭐 다 바뀌었고 어쩌고 저쩌고 바뀌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어요. 항소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칠성사이다 이야기를 넘어가자면은 이제 74년간 누적 판매 375억. 이거 광고 아니야? 진짜 광고만 들고 왔어. 이런 거 재밌잖아. 이런 거 한 번씩 껴줘야지. 롯데 지금 계속 롯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롯데 빼빼로부터. 근데 요즘 롯데가 해서 이런 거 또 나오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250ml 기준으로 1초에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거? 그거 있지. 그 다음 거 1초에 일단 16개 팔리고 지구 127바퀴. 이런 거 안 돼. 칠성사이다를 사람들이 마시는 시간을 합쳐보니 막 그런 거는 뭐 있으면 좋겠네요. 몇 억 년이더라 뭐 이런 거. 여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괜찮다. 마시는 시간 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극대화 되겠네 숫자는. 몇 년이 걸리려나? 아니면 칠성사이다를 먹고 트름한 횟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게 마케팅을 하란 말이에요. 최대 데시벨 이런 거. 그런 거 뭐 게임하면 되겠네. 멍 때리기 게임도 있으니까. 그러네. 대회도 있으니까. 지구온난화에 한 역할을 했겠네. 탄소 배출. 탄소 배출했겠네. 안 만드는 게 낫지 그러면은. 여튼 다음 이야기 이제 다시 책인데 문정훈 교수. 네, 알죠. 요번에도 제가 저번 달에 역시나 가져온 그 레퍼 자료가 이 문정훈 교수가 그 외식 전망 대회에서 열렸던 그 내용들을 가져왔는데 요번 달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도 그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겸사겸사 왠지 뭐 이 문정훈 교수가 2025 푸드 트렌드를 발표를 했고 2025 식품 트렌드에 대해서 책을 또 냈거든요. 네. 매년 내시죠, 매년. 매년 내요? 매년 내죠. 저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매년 하세요, 매년. 아니 그 발표 자료 말고
책을 내요? 책을 아 내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매년 내나 싶어서 저는 찾아봤는데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매년 내세요. 책은 7만 원이에요. 책이 꽤 비싼 네, 걸로 책 알고 7만 원이고 요번에는 7개 챕터로 나눠 있는데 한국인의 식문화 비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엔데믹 이후 간편식 시장 그리고 편의점 채널에 관련된 두 가지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페어링 있고 그리고 뭐 주부 대상으로 그 장바구니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실생활을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품 기업의 ESG 활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소식. 네. 마켓컬리 그 컬리에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에도 마켓컬리 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3차 그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2차까지는 아마 다 팔린 걸로 알고 있고 12월 첫째 주 정도에 3차 얼리버드 티켓이 판매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9일 19일 아니에요? 9일부터 3차 판매. 12월 9일부터 3차 판매가 되니까. 판매는 알려주지 말고 언제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아, 아니 뭐 그러니까, 판매를 알려주지 말고. 사고 언제 가면 되냐면은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되게 근데 컬리가 그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제 생각에는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그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람회 약간 좀 틀을 깬 것 같아. 맞아요. 되게 큐레이션도 잘해놨고 가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막 어디 들렸다가 막 어디 회사 명함 받고 이게 아니라 진짜 즐길 아니에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도 작년에 갔었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돈 내고 3만 원인가 내고 갔거든요. 그 뒤로 유료 박람회를 그 유료 박람회 매력이 빠졌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는 게 안 아까워졌어. 제리 씨? 네. 박람회나 팝업 같은 거 특히. 배불렀네. 왜냐면 물건을 많이 주더라고. 그건 그래요. 진짜 퍼져요. 맞아요. 다음은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좀 고령층화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에 대한 내용인데 중요하네요, 이 내용은. 우리가 내년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초고령 그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해요. 그쵸. 내년이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연구와 그런 심포지엄 회의가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실제로 근데 뭐 요즘에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연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챙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살펴보잖아요. 그때 꼭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일단 1번은 K푸드,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시니어 산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는 계속 그 2030 위주로 우리가 소비 키워드를 잡았었는데 2030이 예를 들어 10년, 20년 전에 2030처럼 돈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들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 연령대가 결국에는 지금 5060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아내느냐가 오히려 올해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또 어려우니까 경기가. 맞아요. 그 돈도 돈이고 실제로 진짜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인가 내후년부터는 그 우리나라의 급식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쵸. 원래 거기서는 노령을 그렇게 많이 대하진 않았어요. 그 취급하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노인의 그런 영양 급식 관련해서 되게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를 하고 계시면은 시니어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다음에 또 시니어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해가지고. 아니. 시니어 전용 뭐 브랜드관, 막 멀티비타민 막 세일. 괜찮다. 시니어를 위한 팝업. 재밌겠는데 그런 거. 망하기 딱 좋지 지금. 야 성수 가봐라. 젊은 애들한테 지인다. 관절 조심해야지. 아무튼 뭐. 여튼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다음 이거 가볍게 들으세요. GS25가 농심과 협업을 해가지고 장수 브랜드를 좀 트렌디하게 장수 브랜드. 네. 그래서 요번에 바나나 킥이랑 해가지고 IP를 써가지고 디저트 5개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거 뭐 개발했어요? 바나나 킥 쏙롱 쿠키슈, 찹쌀떡, 네. 마카롱 파이, 뭐 생크림 도넛, 생크림 빵 이렇게 5개. 아직 빙그레 그 저기 뭐야 바나나 우유만 아직 좀 안 나왔죠? 네?
뭐? 바나나 그거 안 우유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안 나왔죠. 그거 안 나왔어. 안 그거 나왔어. 아직 안 나왔구나. 빙그레는 안 된다 보다? 시간 문제네. 바나나킥 난 농심 과자 중에 사실 그 제일 내가 좋아하는 과자는 그 꼴까배기. 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꼴까배기. 꼴까배기 꼴까배기로 다른 거 하면 잘 될 텐데. 비싸. 근데 과자 너무 비싸. 꼴까배기. 여튼 다음 네. 또 농심 이야기. 농심 뭐 많이 했네요. 농심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것도 진짜 가볍게 들으세요. 네. 신라면 퉁바 먹어봤어요? 나 먹었어. 아이고. 그거 괜찮아.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거 맛있어. 맛있더라고. 근데 이게 출시 2달 만에 1,10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까르보 불닭은 얼마나 팔렸나 어떻게 팔렸나 했는데 얘네들 한 달 만에 1,100만 개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근데 제품의 특징만 설명해요. 보고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깔릴 수 있어 지금. 잘해. 그냥 궁금해서 순수하게.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히트작이잖아. 라면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수치인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근데 그 투움바 사실 투움바 파스타가 유명한 거잖아요. 그쵸. 투움바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거는 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뭔가 선점한 건 없나 보네요. 모르겠네요. 그게 그냥 지역명인가 투움바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인디안의 느낌 그거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사실상 그 투움바라고 하는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IP에 가깝잖아요. 아웃백에? 메뉴에. 그러니까 나는 일반 외식업장에서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참 생각해 보면. 투움바. 근데 투움바 그런 소스를 어쨌든 제품명으로도 많이 사용하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문제는 없으니까 했겠지만 난 재밌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움바 파스타. 투움바가 뭔지도 모르는데 투움바 파스타면 연상되는 그 크리미하면서 매콤한 그 소스 그거를 상용화시킨 결국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라면이라고 하는 되게 고유명사 같은. 되게 큰 기업에서 투움바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한다는 게 재밌다는 거지. 좋습니다. 투움바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사실. 몰라요? 되게 재밌는 이름이라는 거야 내 말이. 근데 투움바뿐만 아니라 뭐 마르게리타 뭐 이런 거 아세요? 마르게테라는 근데 외국에 대한 그냥 외국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움바도 그냥 외국 음식으로 그냥 인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건가? 투움바라는 게 실제로 있어? 외국 음식에? 지금 찾아보니까 투움바는 아웃백에서 개발한 그냥 시그니처 메뉴. 그래. 뭔 뜻이에요? 뜻도 나와 있나? 뭐 호주 적이랑 지역명이 뭐 같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역명인가 봐 그러면. 시간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웃백이 지역명이라서 그러면. 아웃백이 호주의 브랜드니까. 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그렇구나. 그러면 아웃백이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름 뺏긴 거잖아. 뭐 국내 시장이니까요. 하여튼 네. 그런 게 있고. 네, 농심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못하는 게 아니라 농심이 잘하고 있다. 더 잘할 뿐. 다음 이야기. 영양표시 제도가 바뀝니다. 영양표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식품이 확대되는 건데 표시 대상이 그래서 지금 107개 중 이건 사실 8월에 개정안이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 이번에 다시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영양표시 제도를 도입을 했고 지금은 총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289개 식품군에서 182개 약 63%에 해당하는 식품군의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는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식품군 중에서 버터, 고춧가루, 뭐 청국장, 벌꿀 이런 것들을 포함한 77개의 식품군에도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대부분 적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사고 있는 그런 가공식품은 특히나 다 적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제외되는 품목은 얼음, 껌, 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가치가 낮거나 없는 애들 내지는 현 기술력으로 영양성분의 표준화가 어려운 애들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영양 표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뒷면에 보면 그거예요? 네. 그게 없어요? 있는 걸로 봤는데 얼음하고 술도. 뭐 있어도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라는 아니었다. 네, 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없다고 하면 너네 문제 안 돼. 뭐 이런 것들이었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좀 바뀌는 게 있는데 당 알코올류들이 이제 10% 이상 들어간 제품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했고요. 당 알코올류 종류로는 땡땡톨이래요. 보통 만리톨, 자일리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이 되어 있으니까 해동 후에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게끔 바뀐다고 합니다. 대신 여기서도 또 제외되는 건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냉동 상태로 먹는 애들, 걔네들은 굳이 표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요. 해동했다 다시 얼리면 안 돼? 얼음? 안 해봤어? 종종 해보는데 종종 되더라고요. 좋네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달 식품 산업의 내용들이었다. 재밌네요. 라는 거고, 한번 쭉 훑어 보니까 확실히 뭐 그 신제품 참 많이 나오고 신제품 진짜 많이 열심히 나와서, 일하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신제품 제가 한 2주 정도 트래킹 했거든요. 그 뒤로 안 해요. 너무 그래요? 많이 나와요. 사실 이 계절 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운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운맛이 약간 좀 이 매운맛? 시장에 나오기 시작해요. 없나 이번에는? 매운맛은 뭐 마라는 계속 나오고요. 마라는 역시나 나오고. 딸기도 이제 슬금슬금 나올 때가 딸기도 됐다. 슬금슬금 나올 때가 왜냐면은 그쵸. 근데 비슷비슷해요. 막 모르겠어. 저 뭐 트렌드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최근에 또 재밌게 본 게 그 신세계가 무슨 산타 뭐 아세요? 그 알죠, 알죠, 신세가 알죠, 인스타그램 알죠. 계정을 산타가 다- 점령했잖아요. 다 지웠다고 해야 되나? 다 보관을 노랗게 지운 건 그쵸, 아니고 그쵸. 다 지우고 그 뭐지? 산타가 이제 운영합니다 해가지고 아 산타 맞아 사진 맞아 올리고. 맞아 그거 하고 그 이벤트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데 뭐 썰로는 돌고래 유괴단 맞나? 돌고래 유괴단 맞죠? 네네네네. 거기가 뭐 하고 같이 뭐 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큰 그냥 뭔가 회사에서 되게 그런 장난스러운 그 댓글이 다 어. 이거를 대체 어떻게 기획했고 어. 어떻게 결제를 맡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참 참.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외식 산업으로 넘어갈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만큼 더 있어요. 나 조용히 있어야겠네. 아우. 아니 근데 이제 거의 네. 끝났어요. 식품 산업이 가장 좀 내용이 많았고, 외식 산업은 별거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커피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뭐 네. 아까 DYC가 뭐 커피 가격을 얘기했죠. 이야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반대로 DYC는 어느 정도 커피 가격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그 음식에는 가려져 있는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소비하는 커피 자체는 나는 저가가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는 저가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커피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을 내가 즐기러 가는 게 더 가깝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공간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제가 가져온 조사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단순히 한 줄 어. 적정 커피 가격은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라고 그런 했을 때, 설문 하면 안 돼. 그런 설문 하니까 이게 자지 또 통계 오류가 생기는 거야. 맞아, 이게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 기대보다 최대 32.4%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안 되지. 결론은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25곳의 평균 가격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32.4% 높게 나왔고, 가격으로 치면은 1,153원이 높게 나왔다고 해요. 아니, 이 커피가 아니라 이런 것들 1,153원이라고요? 높다고 1,153원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럼 얼마예요? 생각하는 가격?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은 아메리카노 2,635원. 하지만 실제 커피 전문점 가격 평균을 치면은 301원이라고 네? 하고요. 무슨 말이에요? 소비자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2,60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게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3,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그 선보다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 3,000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가는 3,000원인데 네. 소비자들은 2,600원을 생각한다? 네. 생각보다 나는 솔직히 2,000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저가 커피 다 2,000원인데 그래도 3,000원, 4,000원짜리를 그러니까 우리처럼 뽑은 메가커피 사람이 컴포즈 백다방 간 사람들만 모았으면은 2,000원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그 중에 폴바세 폴바스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또 나름 그게 또 로열티가 있군요. 아무튼 커피에. 그리고 카페라떼는 소비자는 3,300원 돈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은 3,900원으로 나왔고, 카라멜 마키아토는 3,500원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4,700원 나오고, 차, 티백 종류는 소비자는 2,900원 생각하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건 3,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파는 곳 당연히 존재하죠. 2,000원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평균 가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조사와 함께 소비자 불만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어플로 주문하면은 주문 변경과 취소가 안 된다는 점에서 되게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소비자 불만의 절반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스타벅스나 투썸, 메가커피, 할리스, 폴바세, 더벤티 이런 애들은 스마트 오더 그 어플에도 주문 취소 기능을 넣을 거라고 하고 쉽지 않겠는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주문 취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말로만 이런 걸 수도 있어. 어. 말로만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아니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거는 진짜 스마트 오더 하고 나서 가면 바로 나오는 시스템인데 보통 그 빠름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진짜 때문에.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취소까지. 아침에 진짜 바쁘던데 거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백다방이랑 커피베이는 물론 커피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문 취소 기능을 넣을 계획이라고 했지만 백다방과 커피베이는 주문 취소 관련 사전 고지를 이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백다방은 어플 안 한다고 했어요. 네. 또 관련돼서 스타벅스가 그 구독 서비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구독 서비스 해서 뭐였지? 그냥 커피를 내가 그 개수까지는 모르겠는데 무료로 먹는 게 아니라 뭐 할인율을 주는 거죠. 커피 할인율을 주는 뭐 그런 거 같아. 멤버십처럼 7,900원에 9,900원에 팔고 있더라고. 오, 네. 구독 서비스 들어갑니다. 스타벅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11일부터 토마토 수급 100% 정상화가 돼가지고 10월 15일부터 해가지고 11일부터 이제 햄버거에 토마토가 들어가게 됐다. 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토마토 대란이었지. 10월 15일부터 일부 버거에서 토마토 제공을 중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음료 쿠폰을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달 11일부터 정상화되었다. 햄버거에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는 게 치명적인가요? 난 개인적으로 저는 치명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식감과 나는 뭐 색감과 이미지까지는 오케이 치명적이야. 왜냐면 그 빨간 색깔이 색감과 이미지가 줘야지. 있지. 그것도 줘야지. 근데 그게 맛으로서 토마토가 주는 역할이 아니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뭔가 다들 그렇게 치명적인 느끼나? 없다고 막 감자튀김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그 뭐랄까 햄버거가 되게 뭐 다져서 여러 가지 뭐 어쩌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기껏해야 양배추, 패티, 토마토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하나 빠지면 치명적이지. 그러니까 그 개념을 보면은 저는 그 개념을 본다면은 그렇지. 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고 2024년 서울 미식 100선 발표가 되었죠. 아세요? 들어봤어요. 해가지고 이거 네. 그 뭐야 그 모수 셰프님 그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서울 미식 100선에 그거 몇 년 동안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청문회였나? 해가지고 아하. 그거 발표됐는데 발표된 거군요. 이게 음식 전문가 45인이 선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28곳이 좀 새롭게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새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없어요 그 중에서? 저는 사실 못 가본 곳이 더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소수연 이런 데 가보셨어요? 아니요. 뭐 상천 숯불가든은 가봤고 영동장어, 몽탄 뭐 그릴류는 꽤 가봤는데 영동장어도 가보셨어요? 그 좋으시네. 노년에 있으니까 비싼데 거기. 여튼 근데 뭐 남포면은 안파면 거기잖아. 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약수역 앞에 있는 거. 나 안 가봤어. 닭고기 그 집. 왜 안 데려갔어요? 제가 왜 내려가요? 아 그래요? 나 왜 몰랐지? 거기 살았는데. 거기 여튼. 면옥집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한국의 집, 한국의 집. 뭐 초이다, 테이블 포포 뭐 이런데 물론 뭐 미쉐린 유명한 곳들이네요. 곳들도 다들. 있고 네. 하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그 백선 뭐 이런 걸 좀 꼽는 데가 유독 더 많아지고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맨날 시상식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좋냐 안 좋냐 이걸 떠나서 그냥 진짜 많아져서 네. 뭔가 이제는 뭔가 새롭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비슷비슷해요. 명단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거리가 이쪽이랑 멀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난 미슐랭과 그 베스트 50 뭐 이런 거 네, 월드 베스트 아시아. 그런 거 약간 기다렸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막 생방도 보고 재밌으니까. 근데 지금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멀어서 그런가 봐. 거리. 아니면 너무 이 KFD에 대한 열풍이 너무나 사실 과열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아시아 50에 가도 이제는 우리나라 셰프님들도 많이 그 랭크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맞아. 익숙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다 콘텐츠잖아요. 이게 콘텐츠의 피로도가 높아. 이제 약간 그 식당과 요식업에 대한 콘텐츠 피로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 다 맛집이야. 다 맛집이야. 다 맛집이고 맛없는 데가 없어. 방송도 너무 많고 맞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디 가서 가면 다 방송에 나왔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수염식이 아니면 좀 생생정보통 다 나왔지. 줄 서는 식당 뭐 요즘 먹방도 되게 많고 하니까 맛있는 녀석들이. 예, 아무튼 있고 다음은 이제 배달의 수수료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12차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지난 7월 23일 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출범식 이후에 총 12번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뭐 배달앱 수수료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나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는 이 상생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9.8%에서 7.8%로 지금 인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9.8에서 2.0에서 7.8% 사이. 왜냐면은 뭐 매출이 많이 안 나온 데는 2.0으로 받고 그게 말이 많던데. 그 매출이 안 나오는 거와 매출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거에 말이 좀 많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제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용은 진짜 많아요. 근데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합의를 했다.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얘기가 너무 많아. 이중 가격제 이런 또 이슈도 있고. 그 배달료 또 따로 있고 중개 수수료 또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많아가지고 광고비 따로 있고. 네, 그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의 좀 내용만 준비했다. 나중에 딥하게 한번 요거 한번 건드려 보면 또 그런가? 근데 너무 어려워서 건드렸다가 한번 우리 못 올렸죠? 그거 올려 먼저. 야,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또 누구 적으라고?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야 우리가. 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해서 외식 산업 이야기는 여기까지. 요시 산업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네요. 뭐 제가 찾은 그런 그 사이트에서는 외식 산업을 많이 안 다루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건 또 어디서 많이들 찾으시나요? 그때 이야기했듯이 식품저널 페이지나 식품저널이나. 아니면 식품 외식 식품 음료 신문 뭐 그런 것들이고 아니면은 좀 구글 알림이 등록해놔가지고 키워드 알림 받으면서 좀 매일 보고 있다. 되고 이게 마지막 정책. 정책이나 제도 이런 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그 잠 당국이 문화가 있죠.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권고라는 게 이제 안 된다. 등재를 해주겠다. 권고가 권고죠. 권고사항. 권고사직. 그러니까 사직을 해라. 사직을 해라. 등재 권고. 등재를 해라. 등재 해줄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들렸지. 아니 좋은 의미고요. 12월에 최종 검토가 되어가지고 등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보니까 이 무형유산을 등록하는 절차가 꽤 길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각각 관리하는 기구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어쨌든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서 다음 달 초 중에 결정이 난다. 이게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 거예요. 왜요? 이게 뭐 우리가 우리의 장당국의 문화가 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구나라고 한편으로는 좋고 신나지만 네. 이게 뭐냐면 곧 사라진다? 이게 이렇게 오피셜하게 딱 주지 않으면 이제는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사실 점점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사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해요. 다행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슬프다기보다는 좀 뭐 그렇죠. 지속성이 없는 거죠 별로. 장을 누가 담궈 사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22년인가에는 평양냉면 이 무형유산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고 평양냉면을 먹는 문화? 제가 알기로는 문화는 아니고 평양냉면은 평양냉면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평양냉면이란 음식이? 네, 북한이 이제 등재를 했고 북한의 김치 당국이도 유네스코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뭐 또 남한의 김치당국이야, 북한의 김치당국이야 따로 금지돼요? 그게 말이 많았대요. 아 그래. 그런 이유로.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인데 이거를 함께 해야 되나? 음. 나눠서 해야 되나?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신기하다. 북한 스타일의 또 김치당기가 또 좀 다른가?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 반도지만 그 한반도지만 이 궁금하네요. 남쪽이랑 다르니까 경기 지방만 해도 근데 북한도 왠지 물김치 위주일 것 같아.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느낌이. 몰라? 그리고 다른 정책은 서울 중구 대형마트는 이제 일요일에도 연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는 그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닫는 날을 수요일로 변경한 거고 서초구, 동대문구 다음으로 서울에선 세 번째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 외에는 부산이나 의정부, 대구, 청주가 있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이제 지자체가 우리 안 돼, 막 바꿀 거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지역 전통시장이랑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좀 말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의미가 있나? 오프라인 또 이렇게 너무 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좀 요즘에 힘들다는데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풀어줘야지 이거. 여튼 그리고 소비자들 힘들어요. 맞아, 힘들어요. 이거 꽤 아니, 힘들어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그 말이 쉽지. 그거 둘째 넷째 주인지 내가 인지하면서 안 살잖아. 그래서 맞아, 나도 맞아. 그냥 마트 갈까 하고 갔는데 닫아 있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런 내가 처음에 그 기대감을 갖다가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안 가고 싶어진다고.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 대형마트 문 닫았다고 전통시장 안 가잖아요, 일단. 그렇지. 대형마트의 경쟁자가 전통시장은 아니죠. 좀 큰 마트를 넘어가지. 주변에 있는 그런 큰 마트로 넘어가지. 그리고 전통시장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통시장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 진짜 그런 가판대에서 파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다들 또 나름 잘 버시더라고. 물론 잘 보고 안 벌고야 그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음 이야기로는 블로그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 본인들의 그 채널이죠. 이 후기라는 그런 광고나 이런 걸 받으면은 이 후기 내지는 제품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첫 부분부터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는 원래 그거 안 했어요? 원래는 뒤에 넣어도 돼요. 그 뒤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 네, 그래서 다 내려보면은 본 글은 뭐 소정의 어쩌고 저쩌고로 받아 됐습니다. 이런 느낌의 그 글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된다. 무조건 앞단에 이거 광고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광고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가 광고인지 무료로 제공받은 게 광고인지. 무료로 제공받는 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돈을 받은 건 광고이고 제품을 받은 것도 광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의 링크로 넘어가서 사면은 내가 DY가 올린 링크로 가서 내가 샀어 물건을 그러면 DY씨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아. 이게 원래는 광고를 취급을 안 했거든요. 너무 애매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것도 광고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그 쿠팡 링크 달면은 나한테 돈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광고로 취급이 되어서 12월 1일부터 무조건적으로 앞부분에 넣어야 된다. 그 사장님들이 이제 이거 서비스를 줄게 하면 이제 서비스를 못 받는 건가? 그럼 뭔가 좀 그 정도 그런 건 아니겠죠. 광고 아닌 거죠? 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 이야기도 여기까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끝났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냈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 끝났어요? 자, 끝.